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득력 효과는 더 있다. 누군가에게 막 질러놓고 나면 그게 어떤 후보든 간에 그가 후보가 됐을 때 우리가 그를 지지할 명분이 사라져버린다. 특정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포지션이나 정파성 때문에 결국은 정권교체라든지 좋은 정권교체라든지 수구세력 척살 이런 대의가 망가뜨려지면서 자기들끼리 작은 울타리 하나에 갇혀가지고 오히려 어떤 적이 되는 상황은 저는 금물이라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게 이제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건데 제가 항상 강조했던 인간은 관념의 노예라고 한 것처럼 그리고 또 외부 다른 세력 지지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절단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집단 극화 현상까지 더해지면 걷잡을 수 없이 그들만의 리그로 양측이 이제 분열되는 우려가 있죠. 그런데 지금 사회는 아까 참 좋은 말씀 잘 하셨는데 저도 지지하는 후보가 따로 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따로 있지만 현실을 반영해야 되고 이데하고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최근에 공격을 많이 받아서 집에서 A4지에 한번 써봤어요. 과연 내가 진짜 좋아하는 후보는 누구인가. 그런데 공약으로 비교하면 혼란의 가중이 돼 있어요. 어떤 A 후보는 이 공약은 말도 안 되는 건데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후보가 근데 후퇴 뭐 한 10년 15년 전 후퇴하자는 거예요. 이 공약이 이런 공약도 있고 또 내가 싫어하는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공약이 그건 괜찮네. 괜찮네. 막 이렇게 돼서 이제는 후보를 이념적으로 좋아하거나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 제가 우리 방송 처음 시작할 때부터 4차 산업혁명은 받아들여야 된다. 좌파나 우리들도. 그러니까 혁명 시기는 비물질 노동사회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념적 대결이 아니라 실용주의적 노선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가치관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금 그래요. 그런 상태여서 하지만 어쨌든 여야를 막론하고 주장들을 보면 상당히 탄핵 정국에서 개혁적인 법안들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나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지지나 선호도가 선거에 그대로 이어지는 일종의 표심 그리고 직접적인 일렉션에 영향을 주는 같은 수치냐 이거죠. 사실 좋아하는 건 딴 사람인데 전략적으로 딴 사람을 찍을 수도 있는 게 지금 선거의 말하자면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뭐 사표 심리도 있잖아. 안 될 놈 왜 찍어줘? 그럼 될 놈 밀어야지. 뭐 이런 심리도 있을 수 있고 그래도 뭐 정강정책이나 뭐 이런 건 내 마음에 안 맞지만 그래도 대의를 생각해서 이걸 찍어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꼴배기 싫지만 원래 이거 찍었으니까 난 계속 찍어야 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근데 지금 있는 선호도라든지 지지도가 나중에 선거에서 또 어떻게 똑같은 수치로 드러난다라고 예상하고 어떤 그 선거의 전략을 또는 그 선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저는 일부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은요, 판이 다 정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뭐 완전히 대선 레이스가 시작을 한 것도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야당 내에서 어떤 주자가 되느냐라는 것에 어떤 경선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자 구도로 막 쭈루룩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내가 어디에다가 표를 던질 거냐 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 사이에 거쳐야 될 예가 되게 많은 그런 상태이죠.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저는 이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인기투표 비슷하게 나는 A라는 사람이 좋아. 나는 B라는 사람이 좋아. 근데 뭐가 좋아? 하고 물어보면 잘생겼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이제 촛불 집회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래 박근혜가 탄핵이 되든 즉각 하야를 하든 하는 거는 맞다. 그거 이제 우리가 촛불 민심으로 확인하고 내는 거. 근데 방법은 뭐 탄핵으로 가냐 뭐로 가냐 했는데 어쨌든 탄핵의 기차에 올라탄 거고 그건 된다 치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박근혜 이후에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거대 구상을 가지고 만민 공동회도 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사회?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근데 그런 이야기는 많이 축소되어져 버리고 마치 정권 교체가 오로지 이 촛불 민심에 화답하는 하나의 목표인 양 얘기가 정리가 되면서 그래요. 물론 정권 교체도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큰 고비 중에 하나예요. 누구와 함께 새 시대를 열 것이냐 하는 파트너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사람과 함께 어떤 미래를 열 것이냐에 대한 정책과 아젠다에 대한 박 터지는 구상과 지금은
창이 열렸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기가 어디 있겠어요. 적통 논쟁입니다. 안희정 대 문재인 vs 안희정 후보가 이런 걸 던졌어요.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셨으면 문재인 아닌 내 편을 들었을 것. 야, 이거 굉장히 빡치는 건데, 이거. 물어보시면 되죠. 핸드폰에서. 카카오톡으로 물어보면 될 텐데. 그러게. 네. 노무현 대통령 보시라도 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노짱한테 한번 물어봐요. 나는 안희정을 더 후계자로 생각하노라. 아니야. 문재인을 더 후계자로 생각하노라. 이 논쟁 자체가 되게 유치해 보이는데. 금도끼냐, 은도끼냐, 그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말하면은 내가 더 노무현 정신을 더 잘 계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뭐 더 가까워서 더 친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응. 자신이 계승하고 있는 노무현 우리가 어떤 건지 알잖아요. 지금 안희정이 계승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참여정부의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희정이 주장하는 바는 그거예요. 그게 바로 노무현 정신의 몸통이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쟨 뭐래 더 친했다는 이야기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참여정부의 정통성은 지금 안희정으로 대표되는 바의 친재벌적이고 뭐 이런 방식에 있었다. 라는 것을 자신이 주장하는 건데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빡침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쏟아내야지 마땅하겠죠.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재미를 위해서. 세 분께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누가 더 적통 후계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안희정과 문재인. 그렇지. 중에 지금 하는 짓 보면 문재인이죠. 문재인이라고 할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송 작가님은? 후계자로는 안희정을 생각을 할 건데요. 그래도 정권은 일단 네가 먼저 한번 하고 줘 이럴 것 같아. 묘하게 양다리를 살짝 아니, 걸쳐요? 왜냐면 일종의 형제 같은 느낌이고 밑엔 자식 같은 느낌이거든. 아, 문재인은 친구고 안희정은 자기 자식 같다. 근데 비유 좋은데? 근데 자식 같은 느낌한테 언젠가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맞지만 아직은 네가 덜 여물었으니 수렴청정 하는 셈 치고 삼촌한테 먼저 삼촌이 한 5년 너 성장할 때까지 네가 좀 잘 봐줘라. 너도 얘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잘 키워줘라 라고 부탁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건 뭐 거의 왕정 내전 유훈 통치 뭐 거의 그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재밌자고 하는 있어서 이야기잖아요. 나는 좀 어이가 없고요. 저는 노무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캐릭터는 사실 후계자를 별로 키우지 않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굉장히 뭐 제왕적이라서 후계자를 키우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후계자는 뭔 놈의 후계자요. 각자 자신의 개성대로 하는 거지. 내가 그랬듯이 라고 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누구한테 기대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거 내가 읽어서 하는 게 내 독고다이 방식이야 라고 할 테고 그러려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지만 적진에 들어가서 열라 제일 선봉에 서서 싸우는 게 굳이 말하자면 내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이 아닐까? 자꾸만 측근이니 뭐니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고 독자적인 자신의 어떤 인생 전체를 걸고 승부수를 띄워가며 훨씬 더 과감한 어떤 대중정치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진정한 나의 후계자라면 후계자가 될 것이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는 나와는 별 관계가 없는 독자적인 인물이겠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안희정은 왜 이런 말을 던졌을까? 물론 질문이에요, 질문. 일단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약간 덕담 형식으로 질문을 하고 장난기 비슷하게 넣었겠지만 굳이 의미 부여를 한다면 문재인 전 대표를 기득권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기득권이 아닌 비주류로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치에 놓여 있다면 내가 더 노무현스러운 위치에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런 제가 생각을 역습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노무현 정신은 뭔가요? 왜 자꾸 적자 논쟁을 하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적자 따위가 없어야 진짜 노무현 정신이라니까. 아니 그 얘기 아니라 반대로 내가 이 질문을 우리 애청자분한테 던져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노무현 정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적자가 누군지를 구분할 수 있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게 아니죠. 이건 불변인 거죠. 상수인 거죠. 노무현은 정신이 있었기니까. 아니 노무현 정신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까? 어느 쪽을 높게 보느냐지. 비주류였지만 주류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가치가 있을 텐데 어느 쪽을 더 높게 보느냐가
적통일 텐데 이건 유머였어요. 짧게 얘기하자는 건 맞아요. 뭐냐면은 재밌잖아요. 요런 그 담론들이 이야기가 돼줘야 듣는 게 재미가 있다고. 들으시는 분도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고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누가 더 닮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 말이 있어요. 하는 걸로만 보면 더 노무현스러운 건 문재인이나 안희정이 아니고 이재명일 수도 있다.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계보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응.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맞아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이냐고 물어봤는데 노무현 정신의 대표적인 건요. 지역주의 타파고요. 참여정치입니다. 국민 참여정치. 예, 이게 모티브예요. 그래서 깨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권력이 아닌 시민이 스스로 욕망을 갖고 국가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드는 것. 예. 그걸 대통령이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이 직접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는 사회. 그 사회를 원하는 게 노무현 정신이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특히